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 8건이 제기돼 있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됩니다. 범행 전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의 예전 주소지를 4번 이상 방문하는 등 전주환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수온주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어제부터 새벽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 아침엔월드에서 준비된 소식들 소개해 주시죠. 지난밤 사이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시 이른바 브레골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 때죠. 잠시 뒤 아침엔월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도성 기자, 오늘 아침엔에선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격 사유조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건데요. 이 공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여성 영무원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밝혀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선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 요즘 주택 임대 시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11분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50분쯤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국제사회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연설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핵무기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메시지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이어서 남아있는 한미, 한일 양자회담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JTBC 강연입니다. 내일 서울에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 어제 방한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JTBC 등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2달 전쯤 북측과 접촉했다고 성김 대표는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북한을 접촉한 건 지난 7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Last communication with the DPRK was during the summer. We sent a message reiterating our interest in re-engagement and also re-offering our assistance on COVID-related items. 미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이런 의사를 표시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I suppose that could be one factor that he considers, with our midterm elections happening in November. 또 핵실험에 대해선 중국도 민감해하는 만큼 중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다 활용해 맞대응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과의 탑다운 외교 방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e have not ruled out sort of leadership engagement or diplomacy, but it would have to be done in a way that there's adequate preparation.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견해도 밝혔습니다. So I don't think it's necessary to bring nuclear weapons onto the ROC because you have a very strong commitment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to defend the ROC. And we'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strengthen that.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를 풀기 위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인 만큼 정무적으로 풀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 합동대표단과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다녀갔지만 이번에 다른 내용의 협의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규범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장관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역할이죠. 협의를 하게 될 상대편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는 이야기가 잘 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여기 상무장관이 아마 가장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하고도 카운터파트고 또 지난번에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같이 와서 통상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이 잘 맞는 그런 분이라서. 이 장관의 방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육성법 등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한미 간의 실무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결국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결과를 내기 힘들 거란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IRA의 본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게 법입니다. 그렇죠. 의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끼리 협상해서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 장관은 1박 2일 동안 러먼도 장관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합니다. 한미 장관들 간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7일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접대와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미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2015년 9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선물은 단순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사건과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면 성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장시간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직후에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전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의 예전 주소지를 4번 넘게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남긴 마지막 말은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스토킹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범행하기 전 피해자의 예전 주소지를 최소 4번 이상 방문했고 흉기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직후 구입했습니다. 범행 당일엔 양면 점퍼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점퍼를 뒤집어 입어 경찰 추적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회 여성가족이 현안 보고에선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자가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재발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이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 겁니까? 전주환은 오늘 아침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위협받는 나라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침은 월드 이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주찬 기자. 지난 밤 사이에 유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많은 정상들이 연설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개막을 했는데요. 오늘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제가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먼저 옛 터키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예. Azerbaycanlı kardeşlerimizin haklarını ve geleceklerini inşa konusunda verdikleri mücadelede daima yanlarında olmayı sürdüreceğiz. 네,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는 지난 3월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주선하는 등 두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태 중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네. 리즈 토러스 영국 총리 역시 내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최소 올해와 비슷하거나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3억 파운드,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조연설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죠.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 역시 이렇게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비판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세계가 식량과 에너지와 관련해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world is in peril and paralyzed. The fossil fuel industry is feasting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subsidies and windfall profits, while households' budgets shrink and our planet burns.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식량, 에너지 위기를 짚은 거네요.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장 안에서 이 마스크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우선 유엔 총회장 장면을 한번 같이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엔 총회장 모습인데요. 보면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앉아 있는 부분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네. 예, 대부분 노 마스크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엔이 반드시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이 노마스크에 익숙해졌을까요? 각국 대표단이 마스크가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회의 시작 전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엔 본부 빌딩에 들어서는 각국 대표단과 유엔 보안 인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미 노마스크 대표단을 보안요원들이 제지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보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노마스크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유엔 지침이 있었다면 또 착용을 하는 게 맞겠죠.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캄카차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만도 그렇고 며칠 사이에 좀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23분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남쪽 35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소식 등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서 어제 아침에도 멕시코에서 7.6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해드렸죠. 네.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 17일과 1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하고 바로 옆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에서 강진이 일어나는 등 지금 계속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저녁에 우리나라 울산 동쪽 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지역이 이른바 불레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이런 지역들입니다. 예. 우리도 지난 2016년과 이듬해 경주와 울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얻은 바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지각판에 충격이 전해지면서 연달아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일본, 대만, 멕시코 또 러시아까지 더 큰 지진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 가운데 처음인데 질병관리청은 항소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30대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종 다음 날 열이 났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어지러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국 뇌 뇌출혈 등 뇌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약 36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처럼 소송을 낸 사람은 8명이 더 있습니다. 김두경 씨의 아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이후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서류나 입증 책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피해보상 신청 자체가 120일이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판단이 나왔다고 해도 앞으로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했습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 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의가 끝난 피해 보상 신청은 약 6만 5천 건으로 그중에 32%, 약 2만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올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생애 처음 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살 미만의 어린이가 우선 맞게 되고 임신부와 65세 이상 노인도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어르신부터 엄마와 같이 온 아이들까지 진료를 기다립니다. 이전보다 코로나19 환자는 줄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비해 덜 노출된 독감이 더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두 종류를 같이 PCR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복 감염도 가능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중복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치사율이나 중증도가 더 높다고 본다는. 그래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만 9살 미만 어린이가 우선 맞게 됩니다. 10월 5일부터는 접종 경험이 있는 어린이, 임신부, 12일부터는 고령층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소년은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돈을 내고 맞아야 합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유정란이 아닌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한쪽 팔에는 코로나 백신, 다른 쪽 팔에는 독감 백신을 함께 맞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환은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도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서울교통공사면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임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전주환은 2018년 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채용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이든 2018년에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데 가해자가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주지로 이제 사실 조회를 통보를 하는데요. 네.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범죄 전력이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을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치면 범죄 사실조차 모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기업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주환 같은 사람은 여전히 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직원이 갖는 정보 접근 권한 등을 감안해 인사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사건 이후에 서울교통공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다가 그중 하나로 여성 영무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 순찰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찰 시간 말고 다른 퇴근 시간을 노리면 되잖아요. 여성만 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묘 아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만 그게 보호 정책이야? 김 사장은 또 전주환이 피해자 정보를 조회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호신 장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볼까요? 9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결국 구속을 피하게 됐어요. 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데요. 검찰이 지난 2017년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350여 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이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다면 보석을 취소해서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기 금액 91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한 점도 참작이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가 분식점으로 돌진해서 손님과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그대로 돌진해서 이 분식점 갑 한 대를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이 피해 업주 이야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예 튕겨 나갔다니까요. 순대 썰고 계시던 우리 이모도 이게 다리가 탁 튕겨보니까 여기까지 튕겨 나가고. 식당을 정리하던 상인과 음식을 먹던 손님 등 모두 7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고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7명의 시민이 다쳤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멕시코에서 3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째 주인들이 더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지진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입니다. 터널이나 건물 잔해처럼 험난하고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35m 이상 이동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2달에 걸쳐 맹훈련을 받았는데요. 구조견은 사람보다 10,000배가량 후각이 뛰어나고 청력 또한 좋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유리합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디 맹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비행사들의 도전. 하지만 경이로움과 감탄 대신 웃음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중시에서 이색 비행 대회가 열렸는데요. 직접 만든 각양각색의 비행기들이 총출동했는데 하나같이 잘 날기보다는 잘 떨어지느라 바쁩니다. 점프대 위에서 힘차게 도약하지만 규정에 따라 엔진을 빼고 만들다 보니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금방 물로 곤두박질치고 마는데요. 이게 대체 비행 대회인가요? 아니면 다이빙 대회인가요? 팀원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심사 항목이라서 항상 이렇게 기상천외한 볼거리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흙바닥을 파헤치느라 분주합니다. 다들 횡재의 꿈을 안고 찾아왔다는데요.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입니다. 입장료만 내면 일반인도 보석 채굴이 가능한 곳인데요. 최근 한 남성이 이 공원에서 35,000번째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담아온 흙을 집에서 살펴보다가 찾아냈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 4년 동안 이 공원을 드나들며 80여 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낸 고수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인간 탐지기 아닌가요? 땅을 파도 10원짜리 하나 얻기 쉽지 않다는 말. 이 사람 앞에선 통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4번이나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고민이 더 많을 텐데요. 대출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단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경제산업부 구일영 기자와 요즘 주택 임대 시장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요즘 임대 시장에서 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세를 선호한다는 세입자가 40%를 넘었습니다. 그래도 전세 선호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조사를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대에서 40%가 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특히 전세로 살고 있지만 월세가 더 좋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예전엔 1%대였는데 15%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월세가 전세보다 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급등을 했네요. 근데 월세는 사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건가요? 목돈이 안 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금리가 오른 탓이 큽니다. 이제 전세 대출금도 억대다 보니까 많이들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자 부담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부담보다도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요즘은 더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요? 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고요. 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값이 집값의 한 7, 80% 정도만 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보증금 피해를 보면 511건에 1,089억 원, 건수도 피해액도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1인 가구를 위해서 전 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주거 안심 매니저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4개 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기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차라리 내 집을 사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좀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주택 매매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5% 가까이 거래량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집을 산다고 해도 전세보다도 대출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 아파트에 관한 그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도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세보다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리고 집주인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오히려 치솟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요? 네,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경우는 15% 이상은 임대 아파트를 두게 돼 있는데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집이 없기만 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료도 시세의 95% 정도인데요. 특히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85%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사람에게 원래 청약 우선 기회를 주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요즘에는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임대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나 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이런 경우에도 없어서 똑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일영 기자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주는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연결시켜주는 분양식이 열렸는데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새 가족이 된 그 현장을 장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메라가 신기한지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립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되지 않은 아기 리트리버 아름입니다. 이 아이는 2년간의 훈련을 거쳐 늠름한 안내견이 될 겁니다. 먼저 1년 동안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뒤 안내견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해 도로와 여러 교통수단을 다니며 위험 대비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훈련을 마친 8마리의 안내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분양식입니다. 정감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가족들이 다 웃기도 하고 때론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엔 안내견 활동을 마친 은퇴견들도 함께했습니다. 7년 만에 첫 가족을 만나 반려견으로 돌아가는 날, 반가운 마음에 꼬리를 힘차게 흔듭니다. 안내견 훈련사는 하루에 약 4시간을 예비 안내견과 함께 걷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때로는 험한 소리에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힘든 만큼 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냥 가족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 안내견 학교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67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안내견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안내견을 키워주시는 자원봉사자 가정의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안내견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각장애인들의 굳은 의지가 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기 위해 안내견과 훈련사들은 오늘도 걷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정부가 오늘 하려던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결정돼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수온주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강원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제주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